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우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3210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알짜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사람인 HR 등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지고 해당 업계에서도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는 기업들을 종속회사로 많이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짧은 시간 내에 내용을 정리해서 보긴 어려워서 주말에 따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시죠. 매출을 보면 숫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년 1조 6천억대의 매출이 무려 2년 만에 3조 6천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2년 만에 2배 넘게 성장한 것이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영업이익 역시도 3,500억대에서 5,600억대로 1.5배 이상 성장했고요. 당기 순이익 역시 2,300억대에서 4,000억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간 성장세와 별개로 2020년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성장했는데 그 외 숫자는 모두 다 감소세를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성장에 대한 흐름도 궁금하고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원인도 궁금한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러 가보시죠. 먼저 2019년의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 회사의 개요에서 정말 대단한 수준의 연결 대상의 종속회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기업이 있기도 하지만 키움증권을 종속회사로 두다 보니까 신탁회사나 투자조합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열 회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회사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많이 나열돼서는 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수준인데요. 간단하게 주요 도표만 살펴볼 수 있는 최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긴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조 단위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룹사를 가지고 있는지라 이 기업 역시 상속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그에 관한 기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상속은 아니니까 구조만 보도록 하죠. 이 그룹은 소위 다우 키움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회장은 김익래 회장입니다. 그분의 아들 김동준님이 계시고요. 김동준님은 임원이라는 비상장 기업을 통해서 다우데이터의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업자 부자와 임원이라는 기업이 다우데이터의 주주 중에 창업가 그룹이라고 한다면 다우데이터가 다우 키움그룹에서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중심으로는 다우기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우기술을 통해서 키움증권이나 관련 금융사를 지배하고 있고요. 사람인 HR도 다우기술의 종속회사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보이는 컨텐츠 기업인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 다우데이터의 또 다른 축으로서 종속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서 보셨지만 주요한 것 중에서도 주요한 것만 골라서 정리해놓은 관계도입니다. 종속회사가 많다 보니까 사업의 개요에서도 부분을 나눠서 정리해두었는데요. 일단 비금융사업부와 금융사업부로 나눠놨습니다. 금융부문은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키움저축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꽤나 많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 부문, 그리고 부가통신 부문 및 결제 대행업이 바로 모기업인 다우데이터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되겠고요. 시스템 구축본부는 앞에서 본 주요한 또 다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다우기술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시스템 구축 부분입니다. 컨텐츠 본부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키다리 스튜디오 등이 있고요. 인력 공급 부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HR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외에 건물관리본부나 기타로서도 있는데 기타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것이 OTP 관련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증보안 계열로는 한국정보인증 역시 다우데이터의 종속회사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사업보고서도 좀 긴 편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평일에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과 자체적인 다우데이터 스스로가 이 주가나 이 기업 자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요. 매출 구조를 보자고 하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시계열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다른 것과 다르게 정리 과정을 좀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해마다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숫자에 아주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좀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3개년의 사업보고서를 정리했는데요. 2019년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2019년 자료와 2018년 자료이고요. 2018년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2018년 자료와 2017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2017년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2017년 자료와 2016년 자료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면 해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7년끼리, 2018년끼리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2018년까지는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다만 부분의 명칭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죠.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리의 기준이 완전 바뀌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비금융 부분의 숫자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업 부분이 굉장히 맞지 않았는데요. 금융사업 부분의
통합을 하자면 2019년 사업보고서에 쓰여진 2018년의 내용과 2018년 사업보고서에 있는 2018년의 숫자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이에 디테일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 차이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콘텐츠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기타 부분이 비금융 부분과 금융 부분으로 나눠지기도 하면서 금융 부분이 가지고 있던 숫자가 일부 비금융 부분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제외하고 합계를 하게 되면 2018년 사업보고서에 있는 금융사업의 총계와 2019년 사업보고서에 있는 2018년의 계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것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도 오차는 있다고 유념해 주시고 보셨으면 하고요. 앞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먼저 큰 틀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쪽에 있는 것이 로우 데이터에서 숫자를 쭉 긁어온 매출 관련 숫자의 흐름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실제 그 매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상승률을 추정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 부문을 총계해서 다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결제 부문, 다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구축 부문,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업 부문, 키다리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부문, 사람인 HR을 중심으로 한 인력 공급 부문, 그리고 건물 관리와 기타 부분으로 나뉘어서 매출 부문과 상승률 부문을 추적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상승률인데요. 다우 데이터의 연결 기준 매출을 16년부터 19년까지 보게 되면 연간 성장률로 38%나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준이죠. 20%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고요. 17년에서 18년은 무려 61%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다름 아닌 금융사업, 키움증권 부문입니다. 16년에서 19년까지를 보게 되면 연평균 57%의 성장을 견인했고요. 17년에서 18년은 무려 86%, 그러니까 2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키움증권을 비롯한 금융사업만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회사인 다우데이터 역시도 30%의 상승률이나 18%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매출 전체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고요. 특히 기타 부분에서도 꽤나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을 중심으로 한 인력 공급 부문에서도 꾸준하게 10% 수준의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죠. 정말 계열사의 대부분이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회사인데요. 좀 저희한테 와닿게 표현하자고 하면 이게 일반 회사이고 저희가 여기에 재직 중이라고 한다면 상여금만 해도 몇 년간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회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성과를 많이도 말고 일부라도 공유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성장률만 좋으냐 하면 이익률도 함께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기타 부문인데요. 기타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30% 가까이 기록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국정보인증이나 미래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미래테크놀로지 간에서는 OTP 관련 이야기가 나오길래 설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OTP를 확인해봤더니 미래테크놀로지가 제작한 것이더군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다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좋은 것으로 인력 공급 부문이 있습니다. 20%에 달하던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는 30%에 달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퇴사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퇴사하게 되면 어쨌거나 다시 입사를 해야 하기도 할 테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도 할 것 같고 게다가 IT 관련 직종이 많아질수록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몸값을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력 공급의 산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률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았나 추정해 보고요. 금융사업도 평균 이익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으로 오면서 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이 숫자로 볼 때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다우기술 역시 10%에 가까운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건물관리 부분에서도 10% 이상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같이 대부분 계열사들이 10% 이상, 높게는 30%까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다 보니까 전체 이익률도 10% 후반, 많을 때는 20%까지 기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비중인데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금융사업 부문입니다. 실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에는 56% 정도의 영향을 끼치다가 2019년에는 83.5%의 영향을 끼쳤고요. 영업이익률로 보게 되면 66%의 영향을 끼치다가 2019년에는 전체 85%가 금융사업, 키움증권을 비롯한 금융사업이 전체 다우데이터 연결 기준에 영향을 끼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키움증권 등 금융 부문의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인지해 두고 이제 숫자로 가서 특이사항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연간기준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 원가의 상승세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금융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나빠진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만큼 매출 총이익이 상승하지는 못했고요. 판관비를 보게 되면 판관비는 꾸준하게 상승 중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로 봤을 때 2017년에는 매출액 대비 19.7%였고 그리고 2018년에 15.6% 그리고 19년에는 14%로 차분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매출 원가는 오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의 상승과 함께 이 같은 관리의 효율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5,600억 수준으로 영업이익률 15.5%를 기록하면서 전년의 영업이익률 13.5%보다 비율에서도 높아졌고 숫자에서도 훨씬 좋아진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른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영업외 활동의 숫자는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다우데이터가 모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계기업 투자에서 이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여튼 이런 결과로 당기순이익은 4천억 수준을 기록했고요. 뭐 언제나 그렇듯 이러니 저러니 다른 것을 논한다 치더라도 본질인 영업을 통해서 매출이 올라오면 숫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사가 끼어 있어서 계정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 유동자산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여기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동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고요. 유동,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의 증가도 눈에 띕니다. 특히 2018년에서 2019년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이 증가한 4조 원이 전체 유동자산의 증가분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 세부 계정을 보게 되면 채무증권 등이 2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유동자산 역시 극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매출이 상승하듯이 2년 만에 비유동자산이 2조 원도 안 되는 수준에서 4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의 가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고요. 확실히 공장을 소유한 그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유형자산의 증가가 크지 않았다는 것도 눈에 띄는군요. 이 같은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총계도 크게 늘었습니다. 2년 전 2017년에 13조 원도 안 되는 수준에서 2019년에 24조 6천억으로 2년 사이 자산 총계 역시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2배 늘었는데요. 11조 원의 부채가 22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늘어난 것을 보게 되면 단기차입금이 크게 늘었고요. 장기차입금은 더욱더 크게 늘었습니다. 7천억 원대의 장기차입금이 2019년에는 2조 2천억으로 약 3배 정도 늘었죠. 이와 동시에 자본의 증가세와 부채의 증가세를 비교하게 되면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본을 적극 활용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의 성장과 함께 외부 자금의 유입을 통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공부정을 떠나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최근 보고서도 함께 보도록 하죠. 2020년 1분기의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3배 가까이 성장했는데 매출 총이익은 오히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일 수 있을까 싶어서 부문별 매출을 확인해봤는데요. 매출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비용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 전분기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실제 숫자를 확인해보니까 전년 동기가 맞고요. 다른 것보다 금융사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사업의 영업수익이 3배에서 4배 뛰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랑 대비해서 2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정말 금융사업이 폭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키움증권의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개별 계정을 하나씩 비교를 하다 보면 파생상품 관련해서 파생상품 관련 이익의 전년 동기와 올해 1분기 그리고 파생상품 관련 손실의 전년 동기와 올해 1분기 이것을 비교해보면 올해 1분기의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유달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키움증권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게 되면 파생상품 관련해서 대거 손실이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에서도 58억,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서도 78억,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서는 무려 2,832억, 신용 관련 파생상품에서도 80억, 상품 관련 파생상품에서 37억, 기타 파생상품에서 70억 이렇게 총합적으로 파생상품에서 3천억 넘게 손실이 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파생 관련해서는 이익 본 것 없이 손해만 봤습니다.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매로 벌어들인 수수료를 파생상품에서 다 까먹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손실이었는데요. 여기서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평가 손실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과연 키움증권만 이랬을지 업계의 현황을 확인해보고자 미래에셋 대우의 내용도 확인해봤는데요. 미래에셋 대우의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입니다. 똑같이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보게 되면 주식 관련해서 평가 손익이 무려 9천억 넘게 손실이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손실이 키움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것으로 유추해보자면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손실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우데이터로 돌아오게 되면 그 같은 이유로 금융사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도 크게 줄어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비교해보게 되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0% 수준도 안 되는 3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의 활동에서 기타 이익의 증가가 있긴 했지만 연간 보고서에서 봤던 기준의 정반대 작용으로 본질인 영업 활동이 엉망이다 보니까 이 같은 기타 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 10% 수준으로 보일 수도 있는 17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금융사업 그리고 특히 증권업의 리스크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런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다우데이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우데이터 자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다우 키움그룹의 정점에 있는 모회사로서 실제 기업 가치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은 키움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는 그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부문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1분기에 자기자본 투자 부문의 손실이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키움증권이 끌어올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우데이터의 주가도 키움의 실적에 따른 영향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이 키움증권의 영향을 받는 다우데이터의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 빠지긴 했지만 4월 초에 바로 회복했고요. 3월부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미 아는 사람들은 키움증권과 다우데이터의 관계를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5월 초를 기점으로 상승하는 국면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 국면을 이유로 해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이 상승의 끝자락에 있는 게 14,000원 중반대의 가격인데 7월 31일 종가가 14,550원이죠. 이렇게 쭉 유지되던 주가가 거래량이 붙은 날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거래량이 붙은 날을 보게 되면 시초가를 높게 잡았을 뿐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5월 28일도 그랬고요. 7월 31일도 그랬습니다. 재밌는 것은 5월 28일에도 개인이 많이 사고 기관은 팔았고요. 7월 31일에도 개인은 사고 기관은 팔았는데 유독 키움증권은 7월 31일에도 많이 샀고요. 5월 28일에도 많이 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는 모르겠지만 모회사이다 보니까 다른 주식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던져봤고요. 여하튼 최근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오르면 오히려 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 이후의 흐름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우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키움증권의 주가 흐름인데요. 키움증권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했다가 눌리고 상승했다가 눌리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했다가 크게 눌리지 않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분석이 맞다고 전제해 본다면 1분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서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손실로 인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그런 리스크가 없는 데다가 동학개미운동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주식 거래가 갈수록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주식 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권사로 꼽히는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기다리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우데이터의 주가를 예측해보자면 이 역시 하락을 방어하고 상승 국면을 한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기재 정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존의 실제 발표 날짜만 보게 되면 대개의 경우에는 15일에 다 맞추어서 14일, 13일 정도에 발표를 했던 것으로 봐서 실적 발표까지 짧아도 일주일, 길면 2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폭 하락했다가 반등 국면을 가져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지금이 이번 실적 장세를 맞이하는 관점에서 최저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분명 실적의 호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자체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키움증권을 필두로 해서 사람인, OTP 업체, 시스템 구축 등 정말 다양한 IT와 금융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회사 다우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성공투자 도움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